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진실을 왜곡하다 떠난 애도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전두환 씨 사망과 국민 여론, 그에 따른 남은 과제들을 집중해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군사 독재와 5.18 학살의 그늘을 들이운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사망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함께 주도한 노태우 씨가 사망한 지 28일 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YTN에 출연해 집권 세력의 반성을 거듭 주문하면서 전대위 쇄신 결과를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특검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분까지 모두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전대위 인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윤 후보의 전대위 완성체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오는 일요일에 잠시 주춤하다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씨가 서울 연희동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전 씨 측은 5.18과 관련해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 운구 차량이 떠나고 전두환 씨 유가족과 측근들이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평소 지병을 앓던 전 씨가 사망한 건 오전 8시 40분쯤.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그대로 숨을 거뒀는데 사망 당시에는 부인인 이순자 씨만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만 계셨는데 미처 연락할 틈도 없이 그냥 갑자기 운명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응급 처치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연희동 골목길을 가득 메운 취재진의 관심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여부였습니다. 전 씨 측은 이미 충분한 위로를 전해 더는 할 게 없다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럼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뭐 물어봐요. 아무것도 몰라. 추가로 사과 입장 발표하실 건 없으세요? 나아가 전 씨에게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발포 명령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다는 게 이미 재판 결과에서 다 나왔어요. 발포 명령이라는 건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으며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 씨가 생전에 밝힌 대로 화장을 해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원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절대 안장될 수 없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 씨는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두환 씨는 정치 군인으로 승승장구하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뒤 대통령 자리에 올라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과 권력 비리로 퇴임 이후 백단사에 은둔해 있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오승엽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 출생으로 육사를 졸업한 전두환 씨의 삶은 5.16 쿠데타 이후 계속 질주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눈에 띄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하나회를 만들어 정치 군인의 길로 들어선 뒤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를 거쳐 박정희 정권 말인 1979년엔 국군 보안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하극상을 일으키며 군의 1인자로 떠올랐습니다.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군사독재 연장 시도에 맞서 1980년 5월 시위가 이어지자 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이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단일 후보로 나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섬사합니다. 이듬해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임기 7년 단임의 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재임 시절 고성장 저물가를 유지하며 처음으로 무역 흑자 시대를 여는 등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민주화 요구는 임기를 1년 앞둔 1987년 정부 이양을 골자로 한 4.13 호헌 조치로 이어졌고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을 통해 잦아들었습니다. 퇴임 이후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권력 비리에 대한 책임자 처벌 요구가 거세지자 1988년 대국민 사죄와 함께 재산 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2년 넘게 은둔했습니다. 이어 문민을 앞세운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전두환 씨는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힘으로 누르고 군사 독재를 연장한 큰 과오가 있습니다. 관치 경제로 호황을 맞기도 했지만 정경 유착과 권력형 비리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에 큰 그늘을 남겼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유신의 종말을 고한 12.6 사건 직후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을 틈타 12.12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면서 서울의 봄을 겨울로 되돌려놨습니다. 특히 공수부대를 투입해 진압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최악의 유혈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언짢은 문제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 통폐합과 삼청교육대 설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등은 5공화국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전두환 씨는 민주적 정통성의 결핍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의 개를 선언합니다. 때마침 찾아온 3저 호황 등에 힘입어 1인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과외 단속으로 사교육비를 줄였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철권 통치를 바탕으로 한 관치 경제는 정경 유착과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한때 50 비리 청문회와 내란죄 유죄 판결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집권 7년과 일생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굴곡과 숙제를 남겼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반성과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는 신군부 인사들과 12.12 군사 반란을 기념하는 샥스핀 오찬을 즐기는가 하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면서도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 씨의 생전 행적 신준명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의 한 골프장.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에 불출석하던 전두환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의사소통도 문제없이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책임에 대해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잡아댔습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왜 발포 명령?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같은 해 12월 이번엔 서울 압구정동의 고급 식당에 전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12.12 사태 주역인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10명이 모여 샥스핀과 와인을 곁들인 오찬을 2시간가량 즐겼습니다. 이날은 12.12 군사 반란이 벌어진 지 꼭 40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불도장 바로 준비해드려도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불도장. 임자가 뭐하고 내가 얘기해. 지난 2008년엔 총선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자기 사진만 꼭 삐뚤게 찍는다며 섬뜩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5.18에 대한 망언으로 늘 논란이 따라다녔던 전 씨. 하지만 5.18 피해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서 전 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군사 반란과 광주 5.18 학살을 주도한 전두환 씨는 한마디 사과 없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5.18 단체들은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며 전 씨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할 때는 오히려 역정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월 단체들은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전 씨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전 씨의 범죄 행위도 명백히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두환이 죽었지만 그 하수인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심판대에 어떻게든지 세워가지고 우리 안매자인 5.18 영령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씨.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숨지면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끝내 전 씨를 단죄하지 못한 피해자 가족은 허망함을 넘어 한스럽기까지 합니다. 죽음마저도 참 지탄밖에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련하다 못해 정말 그 화가 나고 정말로 분통이 이렇게 터지는 것이 지금의 심정입니다. 재판 출석을 위해 광주를 4차례 방문했던 전 씨. 그때마다 사죄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뒤로 한 채 아무런 반성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오늘 오전 국내외 언론사들도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대부분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별세와 같은 애도의 용어를 사용한 곳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일부는 고인을 한층 더 높이는 서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고 이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죠. 이에 따라 전 씨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전 씨를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 역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전두환이라는 이름 뒤에 붙은 호칭도 많은 언론사가 다르게 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씨라는 표현과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혼재돼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전 씨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전 군사 독재자가 사망했다며 전 씨가 집권했던 8년은 경제적인 번영도 있었지만 잔혹성과 정치적인 탄압이 특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 씨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진 것은 29만 원과 개 2마리, 또 가전제품 몇 개뿐이라고 했다가 국가적인 분노를 산 일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전 군사 독재자라고 소개하며 전 씨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인용했습니다. 전 씨가 자신의 만행에 대해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고요. 또 전 씨의 재임 기간 한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고 올림픽을 유치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씨는 독재자로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전 씨에 대해 반대파를 잔혹하게 탄압하다 민주화 운동에 의해 쫓겨났으며 광주의 학살자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전 씨가 광주의 도살자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SNS에 전두환 전 대통령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삭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정입니다. 사망한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환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전 씨가 특별 사면 이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미납 추징금은 줄곧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재산 목록을 적은 서류에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 원이 있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고 검찰이 특별 환수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압박하자 전 씨 측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백기투항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이후 검찰은 서울 연희동 자택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전 씨의 책임 재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소송 제기 등 거센 반발에 나섰고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연희동 자택 본체를 공매에 넘긴 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현재까지 낸 추징금은 1,249억 원, 전체의 57% 수준입니다. 무려 956억 원이나 미납 추징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경영에서 손을 뗀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지난 7월 3억 5천만 원과 8월 임야 공매에 따른 10억 원 등 14억 원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 사망 이후 미납 추징금의 추가 환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사무규칙에는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재산형 등에 대한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이나 추징금에 한해서는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을 전 씨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두환 씨 생전에 이미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대부분 했다는 점에서 미납 추징금 추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사망한 전두환 씨. 5.18 단체는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원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민사 형사 재판은 이대로 종결되는 건지 또 미납 추징금 956억 원을 환수할 방법은 없는 건지 양지열 변호사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형사 재판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광주에서 조비오 신부가 자기가 목격했던 헬기의 기총 사격을 이야기했는데 전두환 씨가 이걸 자기 회고록에서 비방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심에서는 명예훼손 유죄가 나온 거죠. 네. 그 2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재판을 받을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으니까 재판은 끝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형사 재판에서의 재판의 대상은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자체가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인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공소를 기각한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재판의 효력이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예. 재판은 계속 중이었던 겁니다. 재판이 계속 중인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고 이 경우 형사 재판은 공소 기각으로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각이면 1심에서 유죄가 났던 것도 기록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판결도 받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판결 받은 게 없다. 예. 이렇게 되는군요. 지금 말씀하신 건 형사는 피고인,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건데 재판에서 그럼 민사는 이거는 재산상의 피해니까 이거는 유가족들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 측에서 주장한 그 대상,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하라는 금액, 그 배상할 금액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뭐 살아있느냐, 뭐 또 사망을 했느냐와 상관없고, 물론 이제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기왕에 재판이 시작이 됐을 경우에는 특히 변호인이 선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률용어는 수계라고 합니다. 수계. 그 변호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남은 가족들, 상속인들에게 이 재판이 넘어가는 것이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 씨뿐만이 아니라 전 씨의 아들도 같이 피고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그 절차가 이 원래 아버지인 전두환 씨가 가졌던 지위까지도 같이 합쳐져서 이 전 씨의 아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피고 측에서 뭐 안 받는다든가 뭐 이러면 원고 측에서 강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심상에서? 그런 강제한다는 절차는 없고요. 근데 실익이 없는 것이 예. 이제 수개를 하더라도 이 목표 자체가 손해배상인데 뭐 전 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추진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손해배상을 해서 하라고 법원에서 인용을 하더라도 결국 재산을 집행하는 또 전 씨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강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 민사에서 잠깐 뭔가 추징을 할 수도 대상이 있는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집행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역사적인 문제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5.18 헬기 사경은 그러면 어떻게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던 이유는 이제 전 씨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 사자에 대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동시에 그 명예가 훼손된 게 맞느냐, 그러니까 고 조비오 신부가 진실을 얘기했는데 이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국 법적으로도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됐던 겁니다. 그게 이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숨은 의미였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 계기가 좀 사라진 것이죠. 물론 지금 이미 이제 국가수에서 이미 검증을 했고 국방부에서도 수차례 검증을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전일 빌딩 같은 곳에 뭐 기타 자국 같은 것들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판결문의 의미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한 역사적인 기록물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가진 것이고 또 법원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증거를 거쳐서 인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끝나기 전에 사망을 한 것이죠. 자, 사죄한다는 말은 못 받아냈지만 추징금은 어떻게든 받아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는데 이 추징금이 어디까지가 가능할 거예요? 사실 지금 95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미납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랫동안은 거의 추징을 못하고 있다가 잠깐 아까 리포트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관한 추징에 관한 법률을 바꾼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있더라도 이게 이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얻은 재산이라는 걸 알면서 가지고 있는 거면 그 가족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검찰은 추징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뭐 밝혀질 게 있을지는 뭐 아직 그것이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밝혀지더라도 일단 가족들에 관해서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 씨가 사망하기 전이나 후가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는 거고 전 씨 본인에 있어서는 과연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잠적돼 있는 게 은닉돼 있는 게 지금까지 있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한 100몇십억 추징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들의 어떤 그 이제 회사 정리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던데 이게 혹시 손주들한테 3세로 넘어간 저 상속분도 다 해당은 되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세까지 가게 되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불법적인 재산이라는 걸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거를 습득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뭐 지금 뭐 아들들 그러니까 2세들로부터 어찌 보면 바로 그냥 넘어갔다고 할지 그 과정에서 조금 법적으로 봤을 때 분리될 수 있는 어떤 절차들을 거쳤다고 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추징 대상이 되느냐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추징금 그렇다고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내고 갔으면 어떻게든 다시 또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국세, 지방세 이런 게 다른가요? 아니요, 뭐 이게 뭐 바로 없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세금은 상속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 자체가 내려가서 자녀들에게 바로 이 추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금이 만약에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 세금을 미납한 경우면 그 상속재산, 전 씨 명의 재산이 남아있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징금과도 또 거의 같은 구조가 되는 거고 그나마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가족들에게 간 것에서라도 전 씨로부터 유리한 재산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좀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세금은 그마저도 오히려 더 약한 편입니다. 그러면 몰수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찾아서 몰수하고 해서 사실은 더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그나마도 그래도 이제 뭐 자녀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전 씨의 사망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씨에 대해 학살의 주범이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의를 표하며 조문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2시간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쉬움을 드러냈을 뿐 애도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사과 없는 죽음에 분노를 느낀다며 조화와 조문, 국가장에 모두 반대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조문이나 조화 조치나 국장, 현충원 모든 게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전 씨가 5.18에 대해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고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져서 하는 거는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문에 대해서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가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문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도 독재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그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모하거나 아니면 조문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당 구성원의 조문은 개인적 인연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라고 문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고 떠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유족에겐 위로를 전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 자체가 유죄라며 오히려 5.18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청와대는 노태우 씨 별세 당시에 했던 추모 브리핑 대신 사망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화나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YTN에 출연해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과도한 수사로 피해를 받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력 중심으로 당 선대위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뼈있는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YTN 특별 대담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위해 실력 있는 인재는 진영에 상관없이 등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사람 찾아서 실력 있는 사람 찾아서 진영 가리지 말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쓰자 그러고 있는데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또 중도층은 특정 진영에 소속되지 않은 합리적 결정을 하는 유권자라며 열린민주당과 통합이 중도 확장의 걸림돌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국 사태와 관련해선 집권 세력은 더 가혹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사실 가족의 비리 혐의는 사실 조국 장관이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과도한 수사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잘못한 게 없으니 특검을 100번 해도 상관없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깔끔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좋은 선생에게 국정 공부를 더 받아야 하지만 자신은 실력과 실천, 실적을 갖춘 삼실 후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스승 이런 분들 좀 멀리하시고요. 그 무속인들 이런 분들도 좀 멀리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국가 경영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해야지 이게 동전 던져가지고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하는 목적이라고 밝힌 이 후보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로는 부인 김혜경 씨를 만난 걸 꼽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에 불만을 나타내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윤 후보는 기다려보겠다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윤석열 후보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수락 여부를 가타부타 밝히진 않았지만 이제 일상으로 회귀하겠다는 한마디 그 자체로 강경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이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달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윤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했는데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건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 전 위원장을 그 양반으로까지 지칭하며 답변을 피하는 등 불쾌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후보 비서실장 1순위로 거론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스스로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히면서 후보가 스스로 원톱이 돼 전권을 행사해야지 조연히 주목을 받으려 하거나 거래를 하려 해선 안 된다며 김 전 위원장을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미 도리나 예우는 충분히 한 만큼 후보가 더 굽혀선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히는 만큼 김 전 위원장의 합류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김종인 카드 대신 이준석 대표 역할을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지만 이 대표 본인이 여기에 회의적입니다. 우리 후보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선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직접 소통을 좀 강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후보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모두를 끌어안겠다는 윤 후보의 통합선대위 구상은 시작부터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 여야 대표 대선 후보 모두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문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하기도 했고요. 예, 김성환 평론가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반응은 사실은 차이가 있긴 있는 거죠. 조문은 다 안 간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발언을 좀 자세히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미완 상태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을 기대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족에게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계획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이 5.18 관련해 갖고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후보님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하는 거는 지금 시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청와대는 조화도 없고 조문도 없다는 거죠. 네. 뭐 지난번에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했을 때 그때 국가장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철희 정무수석이 언론과 인터뷰했을 때 그때 전두환 씨에 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아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장이나 뭐 국립묘지 가는 것, 그 어떤 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조를 그대로 청와대가 지금 유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가 유감 표명을 했어요. 근데 정치권도 역시 다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일종의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도의 표시를 하기보다는 유감을 표명하는 게 이게 현실이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그 브리핑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역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과오, 잘못에 대해서도 최소한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는 것은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는 뭐 사적 욕망을 위해서 권력 찬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선을 딱 긋는군요. 이건 뭐 누가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이 있을 때 그때 왜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국민들이 많이 공분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에 대해서만큼은 개전의 정이 없다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과 평가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란을 획책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그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쿠데타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무슨 민주당 후보다 뭐 다른 어떤 당의 후보다 그걸 가리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그러면 거죠. 윤석열 후보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5.18 빼고는 잘했다라고 뺐다가 이번에 이제 전두환 사망이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뭐 조문이나 또 유가족에게 어떤 위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5.18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뭔가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오늘 속보로 그 얘기가 제가 방송 중에 전해졌거든요. 예. 제가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당 옹호 발언이 있고 그 뒤에 개사과 문제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주를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사과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서 결국은 5.18 국립묘지 앞에서 추모탑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그 목포를 내려갔잖아요. 김대중 기념관까지 방문하고 이런 행보까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난 조문 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모든 행동이 다 또 의심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경선 때 후보들하고 같이 오찬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오찬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발언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2시간 정도 뒤에 지금 조문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도 본인 입으로 밝힌 것도 아니에요. 수석 대변인이 밝힌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 당시에 그 경선에 또 후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경선 후보들은 다 뜯어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가면 안 된다. 다시 전두환 옹호 발언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본인은 모르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실점처럼 누적이 되면 지금 이제 여론사상으로는 우위로 나타나지만 이거 얼마 못 갈 수도 있다.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될 때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빨리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원톱이 됐던 쓰리톱이 됐던 지휘를 해가면서 후보는 함께 논의를 좀 하면 좋은데 이건 또 언제 되는지도 좀 애매해졌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신경전 한번 좀 들어보죠. 예. 더 이상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이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달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건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뭐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무튼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기를 모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구성 자체가 자기 의견이 안 들어갔으니까 뭐 일단 탐탁치 않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설득을 하면 되는데 기다려보자고 하니까 가서 또 한번 얘기를 더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린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 이미 끝났다고 저는 끝났다. 생각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산 하나에 호랑이 3마리 살 수는 없다고. 예. 근데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왜 김 전 위원장하고 지금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김한길 전 대표 이렇게 3명이 같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려고 했던 장제원 의원, 오늘 이제 뭐 본인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막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왜 장제원 의원한테 그렇게 거부감을 가졌는지, 도대체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과거 발언을 찾아봤어요. 예. 찾아보니까 지난 4월에 이제 별의 순간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였잖아요. 네. 그때 그 장제원 지금 비서실장 이제 데리고 있던 장제원 의원이 탐욕이 가득 차서 윤 총장을 헌팅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은 더 심한 말을 했는데요. 아, 예. 윤 후보가 뇌물을 받은 전과자와 손잡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손발을 맞춰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본 거였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런 사람들 고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주말에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거예요. 예. 그거 보면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이 말을 분명히 한 겁니까? 아니요, 그 말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 말을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기자들이 오늘 계속 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예, 예. 이게 방금 전에 그 김 전 위원장 영상 나와 있는 게 거의 마지막 얘기한 것 같아요. 2, 3일 뒤에 확실한 입장 밝히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흘러간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 3일 뒤에 어떤 입장을 다시 변화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리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2, 3일 뒤에 확실하게 다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2, 3일. 예, 다시 와서 설득한다고 해서 내가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확고하게 밝혔다고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네. 결국 윤석열 후보가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 후보가 나한테 모든 권한이 있고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는데 누가 그거 말릴 수가 예. 있겠어요. 아무튼 윤석열 이제- 후보 뜻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와서 김병준 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한테 일이 잘 안 돼서 꼬였으니까 좀 이렇게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 이 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병준 위원장이 조금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부르기 위해서 나머지 김병준 위원장 물러나시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림을 그렸다가 다시 검은색으로 다 칠하거나 아니면 캔버스를 아예 바꿔서 처음부터 그림 다시 그려야 되는데 예. 그건 아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안 온다 하더라도 지금 체제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예.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YTN에서 출연해서 이제 직접 긴 시간을 설명을 했는데, 뭐 핵심은 역시 선대위하고 대장동 문제죠. 한번 좀 들어보시죠. 안 그래도 고민하던 차에 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의총을 통해서 다 내려놓겠다. 후보가 필요한 조직 정비를 다 100% 완결적으로 하라라고 이제 양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가능하면 이 선대위 조직을 또 슬림화하고 스마트화하고 정말로 역량 중심으로, 또 초선, 재선 아니면 가리지 말고, 또 현역, 원외 또는 외부 인사 가리지 말고 진짜 실력 중심으로 재구성하자라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축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 돈을 빌려서 시작한 일 아닙니까? 부정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대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필요하면 다 특검하자. 조건 같은 거 붙이지 말자. 저는 특검 100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 먼저 선거대책위원회 문제 새로 한번 꾸려본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선거를 하려면 민주당 조직을 움직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서 민주당 색깔을 뺀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이게 맞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 얘기하고 했잖아요. 네. 후보 중심으로 움직여야죠. 후보 중심으로. 그동안엔 당이 중심이 됐던 선대위였다고 하면 예.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봐요. 기존의 선대위 구성은 의원들을 선수별로 배치를 하고 공동선대위원장도 10명도 넘었거든요. 예. 그럼 누구 하나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결정 단위에 있는 사람 숫자는 굉장히 많아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일을 안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슬림하겠다는 것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의사 전달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공약이든 뭐든 지향점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변화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면 그럼 민주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예.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 조직을 꾸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은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든 만들어서 여러 개의 선대본부 체제를 만들더라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리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의사 전달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가 확실하게 되고 거기서 결정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 과정에서 당이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하고 뭔가 뒤를 갖다 따를 모양새를 좀 갖춰주니까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대장동 특검 문제인데 자 대장동 비리의 시작을 따지자 보면은 거기에 돈을 댄 부산저축은행 그것도 부실대출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수사 안 한 검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 함께 특검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건데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뭐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특검으로 가자. 그러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특검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고 하면 그럼 수사 대상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당시에 부실하고 불법 대출했던 거, 그게 지금 대장동의 시작이었으니 그때부터 하자고 얘기하고 50억 클럽도 지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들어간 거 그것도 수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A부터 Z까지 다 전부 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면 부실 대출권까지 수사 부실하게 했다고 하는 것까지 좀 물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수세에 몰려서 계속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 여론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특검까지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여야가 똑같아졌다. 아하. 여기서 대장동 특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 또 특검 인선과 관련해서 계속 갈등을 벌이지만 갈등 벌이는 것은 그냥 이미 평평한 운동장에서 서로 간에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장동 문제는 지지율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10일 광주에서 사과 발언 뒤 목포에서 전직 시의원들과 민화의 만찬을 연 윤석열 후보. 자신의 젊은 시절 호남 방문 추억을 풀어놓으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모습인데요. 우리 윤모님 위하여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 주겠습니다. 윤모님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80년대 이제 20대 때 친구들하고 홍도 폭산도 만나고. 하지만 사과하러 가서 폭탄주가 웬 말이냐는 지적에 이어 이번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건은 식사 비용을 누가 계산했는지 여부.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 식사비를 전직 목포시 의원 이광래 씨가 계산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37만 원이 찍힌 영수증이 그 근거입니다. 추가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 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을 공부하고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법에 어긋난 행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에 윤 후보 측도 며칠 뒤 7만 7천 원이 찍힌 영수증을 공개했는데요. 윤 후보가 자신과 수행원들의 식사 비용을 따로 결제한 증거라며 민주당 주장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이 제시한 영수증은 수행원들의 밥값에 불과하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민 대변인께서 제시하는 증거는 1층에 윤석열 후보와는 별도로 수행원들이 먹은 식사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죠. 2층에 전 목포시 의원들이랑 같이 식사한 것은 37만 원인데 이건 이광래 전 목포시 의원이 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결제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수증. 이전 시 의원이 제시한 영수증의 계산 시점은 저녁 8시 21분. 윤 후보 측이 제시한 영수증은 이보다 10여 분 늦은 8시 32분입니다. 이전 의원이 먼저 37만 원을 계산한 10분 뒤에 윤 후보 측이 따로 7만 7천 원을 냈다는 건데, 그렇다면 윤 후보의 식대는 이 중 어디에 포함된 걸까? 횟집 사장에게 문의했더니 다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윤 후보가 동석한 위층과 수행원들이 식사한 아래층 식대를 합친 게 37만 원이고 이를 모두 이전 의원이 결제했는데 윤 후보 캠프 관계자가 윤 후보와 수행원들의 식대 7만 7천 원을 또 계산했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중복 결제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어느 쪽에도 중복 결제된 돈을 돌려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횟집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경우 윤 후보는 선거법 위반은 없는 걸까? 그 두 가지를 더해서 가격 비교를 하시면 되죠. 이들이 먹었는 가격, 3명 예. 수행원, 그리고 위에서 나온 가격의 n분의 1를 더해서 이 7만 7천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이 범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 범위보다 그 범위가 크다면 그 큰 범위만큼이 기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논란이 일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여당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면서 조사 진행 상황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모임 실제 개최 여부 등 이제 관련 정황을 파악해서 향후 수사 시에 참고하시라고 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김재양 PD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씨의 눈에 들어 언론계에서 곧바로 정관계로 진출해서 전두환 씨 밑에서 높은 자리를 누린 사람들을 제가 세어봤습니다. 장관 차관한 사람이 9명, 국회의원이 19명, 그다음에 비서관으로서 높은 자리를 누린 사람이 8명. 서로 왔다 갔다 또 여러 번 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36명쯤 됩니다. 언론계를 떠나서 한 자리 했으면 됐지. 또 언론계로 돌아와서 전직 언론인에서 현직 언론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KBS 사장으로 2명이 다시 돌아왔고, MBC 사장으로 2명이 돌아왔고, 서울신문사 사장도 했고, 집권 7년 동안 신분을 바꾸고 권력층이 된 언론인이 이렇게 전두환 씨 밑에서 많았던 까닭은 뭘까요? 보십시오. 새 역사 창조의 전두환 장군, 1편부터 4편까지 시리즈로 나갑니다. 여긴 더하죠. 새 시대를 여는 새 지도자 전두환 장군, 1편부터 7편까지 시리즈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칭송한 결과 언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5년간 간첩 활동을 했다며 잡혀가서 조작된 혐의로 기소돼 감옥살이를 26년 하고 2009년에야 무죄 판결을 받은 송기복 씨 가족이 있습니다. 일가족이 잡혀가서 간첩이 돼버렸죠. 예, 지금의 국정원이죠. 옛날 안기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간첩 사건을 확대 보도하라. 밑에는 더합니다. KBS, MBC 지방국 기자 VTR로 찍어가지고 7월 10일까지 본사로 보낸 다음에 사전 편집해하고 차질 없게 할 것. 이렇게 지시를 받으면서 언론 생활을 한 겁니다. 언론은 이렇게 영웅도 만들고 또 간첩도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을 내린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칭송했는데 TBC 이 방송국은 전두환 씨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죠. 아무튼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사죄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들은 사죄도 없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무척 추웠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서해안에는 눈까지 내렸는데요.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기온이 처음 영하권으로 떨어진 서울의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옷차림은 이미 겨울입니다.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 장갑까지 등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와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에 시민들은 몸을 움츠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3.7도,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16.5도, 대관령과 파주도 영하 5도 아래 머물렀습니다. 상층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고 해상에서부터 강풍이 유입되기 때문에 아주 추운 날씨가 추위 속에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는 출근길에 1에서 4cm의 눈이 내렸고 밤사이에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영하권 추위는 이번 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12월 겨울이 시작하는 다음 주에도 시작부터 또 한 차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이 계속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99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줄었지만 월요일 발생 확진자 기준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열흘째 요일별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위중증 환자는 하루새 34명 늘어 54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30명이나 늘면서 치명률이 0.79%에 달했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836명에 달합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입원 대기 중 사망한 환자도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들 중에서 저희들이 중등도를 분류해서 우선 중증은 우선 배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병상을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1일 3회 모니터링을 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서울 84.3% 등 평균 83.3%로 포화 상태 직전까지 도달했습니다. 100%까지 올라가야 병상 가동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병상 가동률을 계산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90%가 넘어가면 거기엔 더 이상 입원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등 각종 집회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 엄중해진다 그러면 비상계획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숙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만 당장 비상계획을 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마을 공동체에서 하루에만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주민들이 예배당과 경로당 등에서 자주 접촉했고 열의 9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입니다. 지난 21일 신도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뒤 방역당국이 3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만 21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충남 지역 하루 최대 확진자 수가 76일 만에 경신됐습니다.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집단 생활과 백신 미접종이 지목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신도인 마을 주민들이 예배당과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고 지난주 김장을 하는 등 공동생활을 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를 마친 확진자 가운데 92% 정도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분이 확인된 179명 중에 164명이 미접종입니다. 그렇게 4월부터 계속 권유를 했는데도 본인이 그걸 접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강제 접종이 어려운 틈새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와 시설은 소독을 마치고 폐쇄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 경증으로 전해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70세 이하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를 재택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도내 유사 종교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확진자가 마을 밖 학교나 직장 등을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 청소년 확진자까지 늘면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에 대해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두 축은 고령층과 소아 청소년입니다. 정부가 위기 상황으로 예측한 신규 확진자 5천 명에 못 미치는 3천 명 안팎 규모에도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위중증 사망자가 속출하는 건 특히 60살 이상 고령층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접종 완료 뒤 시간이 지나면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60살 이상은 4개월, 50대는 5개월로 간격을 단축해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까지 늦어도 말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 확진자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 신규 환자의 16%에 달했습니다. 미접종자가 많은 탓인데 접종 대상인 12살에서 17살 완료율은 15.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추가 예약을 진행하는 한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한 방역 패스 제도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학교를 제외한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비필수 다중이용시설에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여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이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의붓 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3살 배기 아이가 있었죠. 아이는 직장이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피해 아동은 2달 전 어린이집을 단 하루 나갔고 이후 깁스를 한 채 의붓 어머니와 집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학대에 의한 것인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패딩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수사관들에 붙들려 법원에서 나옵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3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의붓 어머니 A씨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이를 왜 때린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이 왜 그렇게 때리신 건가요? 말 안 들었다고 때린 거 맞으세요? 친아버지랑 같이 학대하신 건가요? 학대로 숨진 3살 아이의 부검 결과 대장 최하부에 있는 직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범행 동기와 상습 학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숨진 아이는 2달 전 어린이집에 단 하루 나간 걸 마지막으로 계속 집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23일 어린이집에 입소했지만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를 다쳤다며 하루 만에 바로 퇴소한 겁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전화통화로 A씨에게 놀이터에서 다친 게 맞느냐고 수차례 확인했고 A씨는 피해 아동이 깁스한 사진까지 보여주며 더 이상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지난 9월 말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전적으로 A씨가 육아를 책임지게 된 뒤 본격적인 학대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경찰은 당시 아이가 깁스를 한 데 대해서도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놀이터에서 다친 게 맞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아버지가 아동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사고로 불이 난 승용차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지나던 시민들이 구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폭발의 위험도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불이 납니다. 금방이라도 차량이 폭발할 것처럼 불길이 매서운데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택시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발견하는데 사고 충격으로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다리차 운전자가 지나가다 공구를 가지고 와서 함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빼냅니다. 이때 치킨을 배달하던 손병호 씨가 함께 운전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에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헬멧을 썼는데 헬멧까지 몸속까지 이 뜨거운 불길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공포는 잠시고 일단은 마음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이 불길은 더 커지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달려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도 구조합니다. 도로에 퍼진 차량 잔해를 정리하고 사고 지점을 지나는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도 우연히 사고를 목격한 시민입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순찰차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는 어느 정도 수습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선 시민들 덕분에 무사히 구조된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폭발 위험 속에서도 위험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시민 영웅들.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민 여러분들에게 항상 큰 사고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감하게 나선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시청 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전두환 씨 사망 소식으로 시작했는데요. 6192님이 전두환 씨가 사망했죠. 네, 역사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유가족이라도 사죄하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햇빛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전두환 씨 가족의 재산이 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추징금 환수가 어렵다니 답답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5633님은 왜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광주 5.18 유족들의 다친 마음은 언제나 치유가 될까요?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온이 떨어지면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보행자 사고에 주의하십시오. 날이 건조하기도 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